이 실물 자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돈은 마지막에. 부동산 가죠. 코인 부자들 결국 뭐 했습니까? 건물 샀잖아요. 네. 저는 부동산도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인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재산 액수 말하는 걸 굉장히 극혐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하게 보여주길 원해요. 주식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코인을 그렇게 말하는 순간 국세청에서 어우 땡큐 이러면서 데려가잖아요. 나는 뭐 재산을 말한 적 없는데 내 집은 압구정 현대사라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신의 그 주소지라던가 이 집으로 표현하고 싶어 해요. 네. 이 수요를 막긴 어려울 거라 봐요.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돈도 풀리고 지금 막 전반적으로 막 재정을 써가지고 네. 뭐 시장에 돈도 갖다 넣고 뭐 지금 실물 자산도 막 올라가고 하는 뭐 금리도 내려가고 하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에 돈 풀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하면 예. 이 격차가 막 벌어진단 말이죠. 뭐 나는 뭐 조금 벌지만 뭐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벌어버리면 난 예.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좀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돈이 있는 자산가들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맞는 거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런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꼭 부자들이라고 좋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예, 부자분들도 많은 실수들을 하는데 네. 의외로 코인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코인. 네, 정말 코인 극혐하시던 분들이 네. 갑자기 나 코인 좀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코인 투자하지 말라 해놓고 네. 갑자기 난 코인 좀 하려 하는데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딱 돌아가는 판을 보는 거죠. 네. 돌아가는 판이 코인 시장이 가겠구나. 뭐 트럼프가 미국에서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코인 인정하고 연준에서도 이번에 그 모기지 대출할 때 네, 담보로 잡아준다는 네, 얘기예요? 이 자산 가치의 코인 자산도 담보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잖아요. 양지화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음지에서 양지화로 올라오고 개인이 그냥 개개인이 투자하던 시장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됐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고 중앙은행이 투자할 수 있게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1번이고 두 번째는 해외로 이민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나라 사람들 공통점이 미국 사람들도 미국이 불안하다. 한국 사람도 한국이 불안하다. 네. 중국 사람도 중국이 불안하다. 그 어디로 돈을 가겠대요, 계속. 근데 서로 자기 나라는 다 디스를 해요. 네. 그 돈이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그래서 지금 손꼽히는데 두 군데가 싱가포르랑 두바이. 네. 여기가 이제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는 나라로 계속 돈이 쏠리고 있는 세금도 모습들이 없고 있더라. 당장 뭐 전쟁에 막 휩싸일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예.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좀 생각한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각해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 갈 곳 없는 그 부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영주권도 받을 수 있고 네. 돈을 많이 예치하게 해서 그 돈으로 뭐 고용을 늘리든 뭐 하든 해결할 수 있다면은 싱가포르 두바이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데가 부산이었으면 싶어요. 네, 나 부산. 네. 예, 뭐 코인 자유구역. 네. 그러니까 뭐 영주권도 주고 예. 아예 그냥 다 막 예. 면세로 가고 두바이처럼 가는 네, 거죠. 진짜 알아보니까 그 뭐 이더리움 같은 그런 좀 코인 큰 부자들 있잖아요. 네. 어디서 하나 보니까 싱가포르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싱가포르, 두바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좀 오면 어떻게 할까? 그 자산이 계속 유입돼야지 거기서 뭐가 벌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미국 주식 쪽도 이제 많이 갔었다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을 안 팝니다 생각보다. 네. 가지고 있는 거 버텼더니 드디어 이제 빚을 보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크게 막 바뀐 건 아니지만 좀 신흥 자산에 예. 생각보다 좀 관심들이 좀 늘어났다. 근데 신흥 자산이어도 자산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블루칩들 최고 우량주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더라. 아무래도 뭐 수익률을 뭐 따지기보다는 뭐 안전하게 가는 걸 또 원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돈이 계속 풀리고 하면 네. 결국에 불안한 건 다시 또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도 좀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돈을 풀면 물가 이건 어떻게 연동된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물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재밌는 현상인데 M2 증가량은 연 4, 5%였는데 네. 실제로 물가 상승률 상품 물가 상승률이죠. 상품 물가 상승률은 2%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벌어진 거냐?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것만 우리나라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국산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산 그 저가 물건을 통해서 상품은 디플레이션을 만들고 돈은 계속 풀어서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잘 안 늘려주려면
상품 물가를 안정시키면 돼요. 네. 그럼 임금 인상률이 적게 나올 테니까. 자산가들이라던가 좀 투자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 속도는 그거보다 뭐 3배 속도로 올라갔던 거죠. 네. 앞으로 그러면 돈을 더 푼대요. M툴 더 푼대요. 근데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침체로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상품 가격은 또 잘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또 맞이하겠죠. 네. 아마 뭐 터키까지 얘기하면 너무 좀 과격한 얘기일 것 같지만 지금 상태에서 터키 상황이 한 중간 정도쯤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빈익빈 부익부가 더 벌어지는 몇 년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엄청나게 급등시켰던 게 고작 2, 3년 전인데 네.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만약에 상품 물가가 별로 안 오르면 네.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말한 대로 부동산 뭐 물가는 안 오르는데 부동산만 올라요. 그럼 부동산 네. 규제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근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돈이 계속 안에 많이 풀리게 되면은 자산 인플레이션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뒤에 상품 인플레이션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죠. 근데 이미 그 전에 이미 벌써 좀 많이 오른 것들이 나오면서 더 괴로워지죠. 상품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괴로워지고 자산 인플레가 오르면 서민들은 괴로워지고 부자들은 웃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몇 년 사이에 또 간극이 벌어지는 21년도의 재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할 수 있지만 돈이 아예 없는 분들은 근로소득 가지고만 해야 되는데 이 실물 물가도 막 올라가고 근로소득은 안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나라들이 이미 있잖아요. 터키, 베네수엘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꼴 안 나게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돈을 최대한 안 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 이제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물가를 최대한 안 올리면서도 돈을 푸는 방식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산에 돈을 보내는 식으로. 예, 그럼 몇 년 동안 이제 서민들 모르는 거죠. 아차하는 순간 보니까 이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 있어? 네.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물가가 안 올라 체감을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으로 돈을 보내고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보내고 코인으로 돈 보내서 우선 당장은 뭐 부동산을 좀 덜 누른다고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그렇게 돈 벌면 또 집 사러 오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들은 얘기인데 언제였죠? 한 저번 주였나? 예. 갑자기 그 연락이 안 오던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집을 좀 사고 싶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오, 그랬더니 벌었다. 주식으로 아, 최근에 그렇네. 에너빌리티 쪽 이런 쪽에 해가지고 예. 돈 좀 만졌대는 거예요. 그래서 집 좀 살라고 그래. 형 그만큼 다 올랐어. 내가 그랬거든요. 주식 오른 만큼 집값 다 올랐다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되잖아요. 예. 결국에 이 투자의 본질로 약간 돌아가면 예. 이 실물 자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돈은 마지막은. 부동산 가죠. 코인 부자들 결국 뭐 했습니까? 건물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 자산만 가지고 물론 뭐 예. 이제 뭐 일론 머스크나 이렇게 뭐 회사를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투자자로 계속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물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부동산도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인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식을 100억 들고 있거나 200억 들고 있거나 남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재산 액수 말하는 걸 굉장히 극혐합니다. 네.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공격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안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은근하게 보여주길 원해요. 차로 보여준다던가 네. 나 재산 말한 적 없어 근데 차가 부가티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는 뭐 재산을 말한 적 없는데 내 집은 압구정 현대사라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신의 그 주소지라던가 이 집으로 표현하고 싶어 해요. 네. 주식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코인으로도 표현할 방법. 왜냐하면 주식이나 코인을 그렇게 말하는 순간 국세청에서 아우 땡큐 이러면서 데려가잖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뭔가 은근히 자랑할 수 있으면서도 좋은 약간 상징성이라는 게 존재해서 네. 아무리 그 강남 사지 말라고 규제를 해도 그거에 대한 편의성, 교육에 대한 뭐 학군성, 뭐 자랑할 수 있는 상징성, 여러모로 투자성까지 다 갖춰가지고 이 수요를 막긴 어려울 거라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결국에 진짜 부자들은 미술품하고 금하고 뭐 땅을 산다. 뭐 이런 네, 얘기 있어요. 네. 집도 아니고 땅을 산다. 네. 왜냐면 그거는 뭐 가장 확실한 실물 자산이니까 뭐 어떤 제한된 수량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투자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부자들은 할 수 있는데 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금융자산 쪽에다가 우선은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 보세요? 지금은 어쨌든 자산이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 종잣돈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종잣돈을 이번 때 조금 먹어야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3배씩 3번 잡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 기회 때 한 3배 정도 먹을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낼 확률은 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배는 어려울 거고 네. 한 3배 정도 먹을 수 있는 자산을 잘 찾아서 만든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그런 비슷한 기회가 올 거예요. 21년도나 지금 같은 시기가 또 올 거예요. 그때 또
투자가 잘 돼서 3배가 3배가 되고 3배 3배 3배가 되면은 27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한 스푼에 다 뜰 생각하지 말고 3천만 원인 사람은 1억만 들어있다 생각하면 되고 1억인 사람은 이번에 한 3억 정도만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큰 부자 되는 거는 결국에 변동성이 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 주식이나 코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이제 코인은 어찌 보면 가치 판단이 참 어렵지만 예. 주식은 그래도 가치 판단이라는 개념이 그래도 적용이 되니 이렇게 한번 소위 말하는 물 들어오는 시장에서 돈을 한번 벌어보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돈이 흐르는 길목에서 지키고 있는 전략의 장점은 뭐냐면 그 주식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실패했다 하더라도 손실이 안 나요. 네. 그런 투자를 해야죠. 이미 오른 거 따라잡으면 안 되겠죠. 근데 주식하는 분들 치고 예.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개인들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좋아도 결국에 잠깐은 내가 계좌가 막 좋다가 결국에 막 1년 뒤에 돈 많이 벌었으면 다 까먹었다고. 안 파니까. 안 파니까. 예. 뭘 잘해야 되나? 이런 판에서는 도대체 뭐 어떤 마인드로 잘 해야 되나? 뭘 잘해야 되나? 잘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오는 걸 잘해야 네, 된다. 그러니까 제 주식 빠져나올 때 노하우 하나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한 정크 자산들이 오르기 시작한다. 지금 정크 자산 별로 안 올랐어요. 네. 정크 자산이라고 하면은 막 물이 오른다던가 뭐 와인 오르고 막 뭐 갑자기 막 김치코인 오르고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건 이제 이상 신호고 네. 카페나 식당이나 뭐 하루에 이렇게 뭐 외부 나가서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런데 하루에 3번 정도 그 얘기를 들었다. 오늘 내가 하루 3번 코인 얘기를 들었다. 네. 아니면 3번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들었다. 3번 정도 엔비디아 얘기 들었다. 네. 그러면 팔고 나올 때인 거예요. 제가 다니는 동선이 바뀔 리 없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의 원리는 내가 비싸게 샀어도 다음 호구가 더 비싸게 사주면 돼요. 네. 근데 그 다음 호구가 더 이상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아무리 이 회사가 좋든 어떻든 간에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한계가 있겠죠. 네. 돈이 들어오는 유입 속도는 떨어지고 매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차트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그 원리겠죠. 그렇게 되는 과정 직전이 과열 상태. 과열 상태를 잘 체크하고 나와야 돼요. 한국 주식은 뾰족해요. 이제 그러면 지금 3,100 정도 하는 지금은 과열은 아닌 건가요? 과열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아직은 네. 아니에요. 주변에서 얘기가 안 들려요. 잘. 네. 저 한 번 들었어요. 네, 하루에 3번 들어요. 한 분이 이제 그 제육볶음 먹는 집에서 그 주식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왜 원전주를 사야 되는지 그 주식 강의를 예. 하시는데 한 번 정도 들었어요. 예. 아직은 아니군요. 그게 3번 하고 이제 예를 네. 들어서 또 하나 뭐냐면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체크하기 좋은 게 이게 배달 알바 하시는 네.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걸 잘 보면 만약 돼요. 주식을 하고 있다. 그분들이 내가 그분들을 뭐 일주일 동안 10번 만났는데 10명 중에 7명이 코인 차트를 키고 있더라. 이게 끝물이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지하철에서 보는 사람들 이렇게 막 낑겨 있잖아요. 네. 죄다 보니까 비트 키고 있네. 이거 뭐야? 이러면 이제 그런 나와야죠. 인간 지표도 좀 중요하다. 그거 되게 정확합니다. 신기하게. 예. 근데 그 인간 지표만으로 한다는 게 어찌 보면 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잘 판단하는 게 어떤 뭐 본인의 수익률을 정해서 이렇게 이 정도 먹었으면 나 나가겠다 뭐 이런 걸 하는 게 또 필요할까요? 호재의 크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재가 일주일짜리들이 있고요. 네. 한 1년, 한 달 정도 되는 게 있고 1년 이상인 게 있어요. 엔비디아 AI 호재는 거의 3년 같습니다. 그 네. 이유는 실적을 받쳐주면서 올라가요. 호재가. 그런 경우는 장기간 올라가요. 방산주, 조선주, 원전주 실적을 받아가면서 올라갑니다. 네. 당연히 이제 롱텀의 호재가 되겠죠. 그런데 메타버스 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실적 없이 그냥 거품만 빡 올랐다 내려가요. 이런 경우는 몰락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실적 없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최대한 빨리 매도 때리고 나가자. 근데 이거는 실적을 받쳐가면서 간다. 그러면은 남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조금씩 버텨가면서 가자.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뭐 코스피가 지금 하도 인기니까 코스피 쪽에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받쳐줄 만한 거는 원전주라고 보시는 건가요? 원전주는 이제 좀 시작을 하는 개념이고요. 네. 이제 방산주는 이미 벌써 실적이 벌써 많이 보여줬고 전력주도 많이 보여줬고 조선주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아니면 뭐 증권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 실적을 좀 보여줄까요? 좀 닭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그러니까 수익이 내야 되는데 네.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예상치만큼 엄청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이 주가 폭발하는 것만큼 예, 그렇게 왜냐하면 나오진 않을 거다. 증권주는 시한폭탄 하나를 달고 있어서 걔가 언제 터지냐에 따라 실적이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안에서 유의미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장기 롱텀 상승을 한다는 그러면서 게 안 뭐가 오르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직 오르지 않았으면서 실적은 계속 올라가면서 PER은 6배 이하고 PBR 1 안 되고 아까 말한 식품주 중 네,
수도 있고. 배당 수익률 3%씩 찍어주고 그럼 해외에서 인기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안 사요. 왜냐하면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투자에서 항상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중이 문제인 거예요. 네. 오르면 사요. 네. 아무리 좋아도 안 오르면 안 믿고 안 사요. 그러니까 확실히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살려고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좀 걸어놔요. 좀 걸어놓고 그 본인의 보유 종목에 조금이라도 들고 있으면 체크가 돼요. 낚시 네. 찌찌 걸어놓듯이 그런 상태에서 좀 투자하다 보면은 뭔가 갑자기 딱 치솟는 우리 장대 양봉 같은 게 딱 보여요. 네. 이게 왜 이렇지? 라고 하면은 바로 체크됐잖아요. 판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이때 추가 매수를 막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주가가 팍 올라가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난 기다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략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조선주도 뭐 좋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아예 안 샀거든요. 예.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횡보하고 있었으니까 그쵸. 뭐 그런 섹터가 지금 어떤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바이오? 바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바이오. 바이오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도주 중으로 볼만한 게 중국 리스크 배제하고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 주식들, 기존 수출 주력주들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관세 전쟁이 날지 안 날지를 모르겠어요.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글로벌 침체가 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수출 주력 업종들은 많이 박살날 겁니다. 그런 애들 말고 경기와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식품이랑 바이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경기가 호황이어도 호재 따라가고 불황이어도 호재 따라가고 좀 독립적인 변수라서 얘네들 두 개 얘기 드렸던 거예요. 예전에 그 저희 채널 나오셔가지고 인도 쪽에 뭐 조금씩 뭐 투자하고 있다고 하신 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머징 마켓에 막 유동성 풀리고 하면은 뭐 중국과 미국이 막 분쟁한다 그러면 인도가 상대적인 이득을 보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저는 이번에 당장은 모르겠지만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인도 부자가 중국 부자를 앞지를 거라 봐요. 이제 인구도 더 역전했고 네. 예전에. 그래서 좋은 주식 하나 있습니다. 그 네. LVMH라던가 네. 캐링이라고 프랑스 주식인데 네. 루이비통 주식, 구찌 주식이에요. 네. 구찌 주식도 왜냐면 7배 올랐어요. 중국 때문에. 중국 부자들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터지면서 주가가 100유로에서 700유로까지 치솟다가 이번에 중국 경기가 박살나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다음 신흥국 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졸부 국가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 부자가 엄청 많이 느껴진 게 캐나다를 갔는데 예전엔 중국인이 거의 차지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미국 가도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본사 가면 중국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인도 그렇죠. 사람도 하나의 이제 그 파벌이 이제 형성이 됐을 정도로 엄청 커졌어요. 네. 인도 부자들이 미국에 많이 유입되고 있고 우리 취업 비자 그 이민권 바뀔 때 보면은 75%가 인도인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진출하고 부자도 계속 나오고 인도 내에서도 큰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나중에 이 명품 시장이 중국을 타겟팅할 게 아니라 이제 인도로 타겟팅이 바뀌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그 디자인 풍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매출이 치솟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품의 디자인부터 바뀌면서 매출도 다시 성장 동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명품주가 지금 또 쌀 때라서 네. 에르메스 빼고는 다 싸거든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에르메스는 안 되네. 에르메스는 최후의 보루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안 떨어졌어요 주가가 이번 침체에도. 결국에는 얘가 버티는군요. 오아시스의 물이 계속 네. 말라가면은 마지막에 죽는 건 사자겠죠. 네. 네, 나머지 동물들은 사자가 무서워서 못 먹다가 죽는 거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사자가 먹고 죽겠죠. 그래서 에르메스는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주도 어찌 보면 인도 수혜주로 볼 수도 있다. 좀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인도 시장 자체는요. 그 자체에 뭐 지수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을까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너무 저번에 많이 말씀드렸을 때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제가 좀 그거 뺐고 인도라는 나라, 그러니까 그 신흥국들의 단점은 뭐냐면 회계 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분식 회계가 너무 많아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터져요 인도가. 근데 주가가 그렇게 오른 상태에서 버블이 나면은 그런 나라들 특징이 시총 상위주들이 죄다 은행주인데 얘네들이 부정회계라던가 부실대출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그 지수가 우르르 무너져요. 그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네. 이제 한 번쯤 또 터질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은 워낙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막 여기도 똑같이 추격 매수하지 말고 예. 한번 좀 빠졌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어쨌든 지금 또 이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노후 대비 겸 뭐 투자도 이렇게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최근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다 보니 그리고 그 지수 투자도 충분한 성과가 나다 보니까 뭐 지금은 배당주 뭐 ETF 이런 것들 섞어서 그냥 뭐 매달 꾸준히 사는 거 있잖아요. 네. 미국 주식에 올인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아직 지금 국장이 뭐 뜬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래도 나는 미국이 훨씬 좋아하시면서 계속 그 적립식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런 투자는 뭐 좋다고 보세요? 대신에 절대 멈추시면 안 되죠. 절대 멈추지 그러니까 않는 이제 걸로. 뭐 그런 말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는 꾸준히 할 거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꼭 시작을 제일 비쌀 때 시작하세요. 네. 남들이 성공한 거 보고 가치주를 하든 뭐 하든 꼭 증시 고점 정점에서 꼭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물리고 시작하고 계속 넣을 때마다 계속 손실률이 커져요. 아, 그래서 결국은 나는 꾸준히 할 거야라고 하지만 1년 뒤에 도저히 손실을 못 견디겠어 하면서 그때도 또 팔아보셔요. 그러니까 네. 저점에 또 기가 막히게 팔아요.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올라가요. 고점에 또 뭐 할 거야. 그냥 할 거면은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정말 꾸준히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죽을 때까지 한다 생각하시고. 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미국 주식이 뭐 고가권에 있는 거는 맞지 않나요? 이게? 싼 게 없죠 지금.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립식 투자를 한다는 게 음. 저는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작 타이밍이 좀 중요하니까 예. 저는 거기서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투자는 좀 바닥일 때 아니면 상승 초입일 때 들어가는 게 네. 버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좀 하락 사이클 만나서 꺾인다 하더라도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나가서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쁘진 않은데 좀 소액으로 하셔라. 할 말하고 싶어요. 거면은 아예 뭐 한 20년, 30년 진짜 장기적으로 꾸준히 그냥 예. 남들 다 떠나도 나 그냥 혼자 내 계속 월급만큼 넣고. 그대로 네. 넣겠다 이런 식으로. 예. 물론 막 계속 빠지면서도 막 계속 넣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배포 큰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맞아요. 사실 예. 뭐 처음 뭐 몇백은 넣을 수 있지만 뭐 몇천 몇억인데 계속 손해를 보는데 거기 물을 탄다? 한 달마다 손실이 100만 원씩 나면은 계속 넣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 쉽지 않죠. 예, 아마 메꾸는 수준밖에 안 될 건데 그런 걸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좀 조언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작할 때도 어떤 타이밍인지가 또 중요하다. 네, 그럼 이렇게 전인구 소장님하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지금 막 떠오르는 곳도 있고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사는 게 맞아? 근데 또 더 올라갈까봐 또 조급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이게 뭐 부동산, 코인, 뭐 주식할 거 없이 뭐 다양하게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돈은 시장에 많이 풀릴 것이다. 이거는 뭐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네. 이 안에서 어쨌든 잘 골라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투자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거 마무리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